오늘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일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께는 공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독히도 이기적인 시어머니를 두었던 이제는 40대가 된 한며느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방의 한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서울로 떠났지만 저는 정든 고향의 푸근함이 좋아 이곳에 남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지역은행에 입사해 지금까지 은행원으로서 제 삶을 꾸려나가고 있죠. 제가 입사하고 3년쯤 지났을 때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은행 일이 제법 적성에 맞나 보구나. 처음엔 힘들다고 투덜대더니 이젠 아무 말 없이 잘 다니네. 저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미소에 똑같이 미소로 답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며 완전 제 체질이에요. 제가 누구 딸인데요. 사업가이신 아버지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돈 계산하고 만지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제 말처럼 저희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 집이 유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7살이 되어서야 겨우 방 3칸짜리 전셋집으로 이사했지만 그 전까지 저희 5 식구는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3남매를 키우시며 그 전세 보증금을 모으기 위해 정말 뼈가 닳도록 일하셨죠. 막내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는 작은 폐기물 처리 업체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업이라는 말이 근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훗날 아버지의 회상에 따르면 그것은 그야말로 극한의 중노동이었습니다. 무거운 폐기물을 직접 등에 지고 나르고 낡은 트럭을 운전하시던 아버지의 어깨와 허리에는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어머니는 뜨거운 물주머니를 제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죠. 하나야, 이거 아버지 허리에 좀 올려드리렴. 아까 올려드린 건 다 식었을 거야. 그 물주머니는 끙끙 앓는 아버지의 근육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던 우리 가족의 고마운 보물이었습니다. 삐끗한 아버지의 손목에는 차가운 얼음 주머니가 늘 둘러져 있었고요. 어느 날 밤 저는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당신 몸이 나만하질 않겠네. 정말 속상해.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아버지는 오히려 힘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애들이랑 당신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면 없던 힘도 절로 솟아나는 기분이야. 우리 정말 힘들었잖아. 사업 시작하고 몸은 더 고대졌어도 난 지금이 훨씬 좋아. 어린 마음에도 그 대화를 듣는데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자 어머니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회사 격리 업무를 맡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셨던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책을 펴놓고 공부하며 아버지를 돕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죠. 저와 동생들은 그런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자랐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방 국립대를, 동생들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여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8살,
지인의 소개로 만난 1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저는 시어머니라는 존재 때문에 처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무슨 사업? 네,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폐기물 업체? 그거 뭐, 용역 같은 일인가? 근데 그런 것도 사업이라고 하나? 사업이라는 말에 잠시 부풀었던 기대가 폐기물 업체라는 단어에 순식간에 꺼져버린 듯 시어머니의 표정은 눈에 띄게 시무룩해졌습니다. 그 묘하게 사람을 얕보는 듯한 표정은 제가 시댁을 나설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땀 흘려 정직하게 회사를 일군 저희 아버지를 그저 현장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사장 정도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그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남편이 옆에서 연신 사과하고 인자하신 시아버지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그날의 불편한 감정을 애써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견례까지 마친 후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알아볼 때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현이 형 결혼할 때 5천만 원 해줬으니 너희한테도 똑같이 그만큼 지원해주마.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뭘 또 5천을 해줘요? 절대 안 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숙이 결혼할 때는 5천만 원을 해주셨다는데 왜 제 남편에게는 안 된다는 말일까요?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아들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그 상황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시아버지와 저희가 보는 앞에서 계속해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상현이 결혼할 때, 동현이랑 막내딸 결혼할 때도 똑같이 5천씩 해주기로 약속했잖소. 상현이는 우리 집 장남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제사 다 지내줄 아들이니까 잘해줘도 되지만 다른 자식들한테까지 뭘 그렇게 다 퍼주려고 해요. 우리 노후는 어쩌고요? 손가락만 빨고 살 거예요. 애들 도와줘도 우리 노후 자금은 충분해. 이 사람 또 이러네. 왜 자꾸 상현이랑 다른 애들을 차별하는 거요? 하나 양 보기도 창피하지 않소.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고 저와 남편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제게 시댁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하나야.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솔직히 우리 어머니 원래부터 장남이 최고인 줄 아는 분이야. 아버지는 안 그러셨는데 유독 어머니만 형을 챙기셨어. 내 여동생은 여자애라면서 정말 막 대하셨고 아버지가 나랑 여동생 때문에 어머니랑 정말 많이 싸우셨어. 그래도 결혼 자금까지 이렇게 차별하실 줄은 몰랐네. 정말 미안해.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시댁의 분위기를 흐리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하수구를 뚫고 청소하는 배관 일을 하시며 묵묵히 가족을 책임져 오셨지만 평생 일 한 번 안 해본 시어머니는 돈 관리는 자기가 해야 한다며 경제권을 꽉 쥐고 가정을 좌지우지하셨다고 합니다. 성품이 순하셨던 시아버지는 강한 시어머니를 이기지 못하셨고 자식들을 차별하는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지만 이미 시어머니 명의로 묶인 목돈 때문에 경제권을 되찾아오기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저는 결혼 후 시어머니 때문에 겪게 될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시어머니와는 달리 시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몰래 봉투 하나를 건네시며 500만 원을 쥐어주셨습니다. 미안하다, 하나야. 종현아. 이거라도 받아서 가전제품이라도 몇 개 장만하는데 보태거라.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종현이 정말 착한 아이다. 그건 이 아비가 보증한다. 그러니 종현이 엄마 일로 우리 아들을 나쁘게 보지 말아주렴. 내가 우리 집에 식구로만 와준다면 내가 정말 잘해주마. 돈의 액수보다 그 안에 담긴 아들에 대한 시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져 제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각자 모은 돈에 시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서 선뜻 집값의 절반을 보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출은 무슨 대출이야. 너희들 잘 살라고 아빠랑 엄마가 평생 뼈 빠지게 돈 번 건데. 아니에요, 아빠. 저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자 나가는 거 다 손해다. 손해.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잘 받아야 나중에 내 동생들도 우리한테 편하게 도움을 받지. 박서방, 걱정 말고 집 구해. 알겠지? 저희는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동생들 이야기까지 꺼내시는 부모님의 마음에 결국 감사히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계속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결혼 후에도 시아버지는 제게 자주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가, 잘 지내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라. 이 시애비가 네 시어미 몰래 다 해줄 테니 혹시 하수구라도 막히면 꼭 나한테 전화해야 한다. 변기 막혔다고 종현이한테 민망해하지 말고. 알았지? 아버님, 제가 어떻게 아버님께 그런 부탁을 드려요. 며느리가 변기 막히게 했다고 그것 뚫어주러 오겠다는 시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늘 감사했고 저희는 농담도 주고받는 다정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집값을 보태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을 다시 보는 듯했습니다. 폐기물 업체라며 무시하던 태도를 바꿔 저희 아버지 소유의 회사 건물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한동안 제게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내 손가락 좀 봐라. 어딘가 허전하지 않니? 여기 다이아 반지 하나 딱 끼워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니? 아가, 이번 내 생일 때 용돈 얼마 줄 거니? 한 200만 원은 줘야지. 제가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다시 180도 돌변했습니다. 친한 척 해봤자 얻을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넌 손이 그렇게 느려 터졌니? 아직도 설거지를 하고 있어? 물세 많이 나오게. 어머님, 저희 부모님 저 곱게만 키우지 않으셨고 저 100원 한 장도 함부로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하실 수 있으면 어머님이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어른이라 처음에는 참았지만 부당한 대우를 계속 참을 수만은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께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더 못마땅하게 여기셨죠. 반면 시어머니는 큰며느리인 형님에게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형님의 친정은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유한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형님은 그런 친정의 재력을 배경으로 시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명절마다 두둑한 용돈을 쥐어주며 시어머니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시원한 냉면 먹고 싶은데 점심으로 해주실 수 있죠? 어휴, 그럼. 당연히 되지. 작은 애야, 너 나가서 냉면 재료 좀 사오너라. 그냥 파는 육수 말고 직접 만든 육수로 해달라시니 그렇게 준비하고. 시어머니는 형님의 변덕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만만한 저만 부려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저랑 남편이 힘들게 보쌈 삶고 밑반찬 만든 거 안 보이세요? 형님 변덕 하나 때문에 왜 저만 또 고생해야 하나요?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형님이 직접 해 드시거나 형님을 그렇게 아끼시는 어머님이 직접 다녀오세요. 남편과 시아버지께서도 제 편을 들어 시어머니와 형님을 나무랐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시숙마저 돈 많은 처가에 잘 보이기 위해 형님의 편만 들었죠.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명절, 저희가 음식 준비로 바쁜 와중에 뒤늦게 도착한 형님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나무라기는커녕 우리 공주님 힘들었지라며 엉덩이를 토닥여주더군요. 그 꼴을 보다 못한 저는 평소 어머니의 차별에 상처받았던 시누이의 손을 끌고 형님 옆에 똑같이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형님이 아기면 저희는 더 어린 아기 아닌가요? 저희도 힘들어서 이제 실례요. 황당해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시아버지는 통쾌하다는 듯 웃으시며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잘했다. 앞으로 우리 집 명절 음식은 전부 사서 하는 걸로 하자. 당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맨날 둘째 며느리랑 딸만 부려 먹지 않느냐. 그날 이후 시댁의 명절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주는 용돈마저 저희 아이들에게는 5,000원, 시조카에게는 5만 원을 주며 대놓고 차별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호통에도 시어머니의 뿌리 깊은 장남사랑과 물질만능주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고 제가 결혼한 지 6년 만에 두 분은 황혼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후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의 대부분은 평생 경제활동을 해온 시아버지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와 시누이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시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시어머니를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저희는 시아버지만을 찾아뵈었고 시숙 부부는 시어머니만 찾아뵈며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는 너희들 다 필요 없고 우리 상현이랑 큰며느리만 있으면 된다고 큰 소리쳤죠.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4년 뒤 시어머니는 엉엉 울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이용만 하던 큰며느리와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합가를 제안했다가 벌레 보듯 하는 취급을 받고 연락마저 끊겼다고 했습니다. 돈 많은 처가만 챙기는 아들과 시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리던 며느리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죠. 외로운 처지가 되자 그제야 저희를 찾기 시작했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최소한의 도리는 했지만 예전처럼 살갑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뒤 시어머니는 저희 삼남매를 식당으로 불러내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인사해라. 나랑 재혼할 사람이다. 훤칠하고 멋진 외모의 남자와 재혼하겠다며 앞으로는 둘이서 유유자적 노후를 보낼 거라고 자랑했습니다. 저희는 황당했지만 어머니의 인생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시어머니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너 친정에서 2억만 좀 빌려다오. 내가 재혼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혼할 남자와 함께 살번 듯한 아파트를 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긁어 모아도 2억이 모자라니 돈 많은 저희 친정에 손을 벌려달라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요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이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에게 상처만 주었던 그 이기심이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존중마저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죠.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을 차갑고 단호하게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기심과 그릇된 가치관이 어떻게 한 가족을 무너뜨리고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닌 서로를 향한 존중과 따뜻한 사랑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길. 오늘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일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랫대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께는 공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독히도 이기적인 시어머니를 두었던 이제는 40대가 된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방의 한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서울로 떠났지만 저는 정든 고향의 푸근함이 좋아 이곳에 남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지역은행에 입사해 지금까지 은행원으로서 제 삶을 꾸려나가고 있죠. 제가 입사하고 3년쯤 지났을 때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은행 일이 제법 적성에 맞나 보구나. 처음엔 힘들다고 투덜대더니 이젠 아무 말 없이 잘 다니네. 저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미소에 똑같이 미소로 답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며 완전 제 체질이에요. 제가 누구 딸인데요. 사업가이신 아버지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돈 계산하고 만지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제 말처럼 저희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 집이 유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7살이 되어서야 겨우 방 3칸짜리 전셋집으로 이사했지만 그 전까지 저희 5 식구는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3남매를 키우시며 그 전세 보증금을 모으기 위해 정말 뼈가 닳도록 일하셨죠. 막내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는 작은 폐기물 처리 업체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업이라는 말이 근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훗날 아버지의 회상에 따르면 그것은 그야말로 극한의 중노동이었습니다. 무거운 폐기물을 직접 등에 지고 나르고 낡은 트럭을 운전하시던 아버지의 어깨와 허리에는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어머니는 뜨거운 물주머니를 제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죠. 하나야, 이거 아버지 허리에 좀 올려드리렴. 아까 올려드린 건 다 식었을 거야. 그 물주머니는 끙끙 앓는 아버지의 근육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던 우리 가족의 고마운 보물이었습니다. 삐끗한 아버지의 손목에는 차가운 얼음 주머니가 늘 둘러져 있었고요. 어느 날 밤 저는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당신 몸이 나만하질 않겠네. 정말 속상해.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아버지는 오히려 힘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애들이랑 당신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면 없던 힘도 절로 솟아나는 기분이야. 우리 정말 힘들었잖아. 사업 시작하고 몸은 더 고대졌어도 난 지금이 훨씬 좋아. 어린 마음에도 그 대화를 듣는데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자 어머니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회사 격리 업무를 맡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셨던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책을 펴놓고 공부하며 아버지를 돕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죠. 저와 동생들은 그런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자랐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방 국립대를, 동생들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여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8살, 지인의 소개로 만난 1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저는 시어머니라는 존재 때문에 처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무슨 사업? 네,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폐기물 업체? 그거 뭐, 용역 같은 일인가? 근데 그런 것도 사업이라고 하나? 사업이라는 말에 잠시 부풀었던 기대가 폐기물 업체라는 단어에 순식간에 꺼져버린 듯 시어머니의 표정은 눈에 띄게 시무룩해졌습니다. 그 묘하게 사람을 얕보는 듯한 표정은 제가 시댁을 나설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땀 흘려 정직하게 회사를 일군 저희 아버지를 그저 현장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사장 정도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그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남편이 옆에서 연신 사과하고 인자하신 시아버지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그날의 불편한 감정을 애써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견례까지 마친 후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알아볼 때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현이 형 결혼할 때 5천만 원 해줬으니 너희한테도 똑같이 그만큼 지원해주마.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뭘 또 5천을 해줘요? 절대 안 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숙이 결혼할 때는 5천만 원을 해주셨다는데 왜 제 남편에게는 안 된다는 말일까요?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아들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그 상황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시아버지와 저희가 보는 앞에서 계속해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상현이 결혼할 때, 동현이랑 막내딸 결혼할 때도 똑같이 5천씩 해주기로 약속했잖소. 상현이는 우리 집 장남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제사 다 지내줄 아들이니까 잘해줘도 되지만 다른 자식들한테까지 뭘 그렇게 다 퍼주려고 해요. 우리 노후는 어쩌고요? 손가락만 빨고 살 거예요. 애들 도와줘도 우리 노후 자금은 충분해. 이 사람 또 이러네. 왜 자꾸 상현이랑 다른 애들을 차별하는 거요? 하나 양 보기도 창피하지 않소.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고 저와 남편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제게 시댁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하나야.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솔직히 우리 어머니 원래부터 장남이 최고인 줄 아는 분이야. 아버지는 안 그러셨는데 유독 어머니만 형을 챙기셨어.
내 여동생은 여자애라면서 정말 막 대하셨고, 아버지가 나랑 여동생 때문에 어머니랑 정말 많이 싸우셨어. 그래도 결혼 자금까지 이렇게 차별하실 줄은 몰랐네. 정말 미안해.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시댁의 분위기를 흐리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하수구를 뚫고 청소하는 배관 일을 하시며 묵묵히 가족을 책임져 오셨지만 평생 일 한번 안 해본 시어머니는 돈 관리는 자기가 해야 한다며 경제권을 꽉 쥐고 가정을 좌지우지하셨다고 합니다. 성품이 순하셨던 시아버지는 강한 시어머니를 이기지 못하셨고 자식들을 차별하는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지만 이미 시어머니 명의로 묶인 목돈 때문에 경제권을 되찾아오기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저는 결혼 후 시어머니 때문에 겪게 될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시어머니와는 달리 시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몰래 봉투 하나를 건네시며 500만 원을 쥐어주셨습니다. 미안하다, 하나야. 종현아. 이거라도 받아서 가전제품이라도 몇 개 장만하는데 보태거라.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종현이 정말 착한 아이다. 그건 이 아비가 보증한다. 그러니 종현이 엄마 일로 우리 아들을 나쁘게 보지 말아주렴. 내가 우리 집에 식구로만 와준다면 내가 정말 잘해주마. 돈의 액수보다 그 안에 담긴 아들에 대한 시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져 제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각자 모은 돈에 시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서 선뜻 집값의 절반을 보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출은 무슨 대출이야. 너희들 잘 살라고 아빠랑 엄마가 평생 뼈 빠지게 돈 번 건데. 아니에요. 아빠. 저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자 나가는 거 다 손해다. 손해.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잘 받아야 나중에 내 동생들도 우리한테 편하게 도움을 받지. 박서방, 걱정 말고 집 구해. 알겠지? 저희는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동생들 이야기까지 꺼내시는 부모님의 마음에 결국 감사히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계속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결혼 후에도 시아버지는 제게 자주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가, 잘 지내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라. 이 시애비가 네 시어미 몰래 다 해줄 테니 혹시 하수구라도 막히면 꼭 나한테 전화해야 한다. 변기 막혔다고 종현이한테 민망해하지 말고. 알았지? 아버님, 제가 어떻게 아버님께 그런 부탁을 드려요. 며느리가 변기 막히게 했다고 그거 뚫어주러 오겠다는 시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늘 감사했고 저희는 농담도 주고받는 다정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집값을 보태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을 다시 보는 듯했습니다. 폐기물 업체라며 무시하던 태도를 바꿔 저희 아버지 소유의 회사 건물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한동안 제게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내 손가락 좀 봐라. 어딘가 허전하지 않니? 여기 다이아 반지 하나 딱 끼워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니? 아가, 이번 내 생일 때 용돈 얼마 줄 거니?
한 200만 원은 줘야지. 제가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다시 180도 돌변했습니다. 친한 척 해봤자 얻을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넌 손이 그렇게 느려 터졌니? 아직도 설거지를 하고 있어? 물세 많이 나오게. 어머님, 저희 부모님 저 곱게만 키우지 않으셨고 저 100원 한 장도 함부로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하실 수 있으면 어머님이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어른이라 처음에는 참았지만 부당한 대우를 계속 참을 수만은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께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더 못마땅하게 여기셨죠. 반면 시어머니는 큰며느리인 형님에게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형님의 친정은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유한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형님은 그런 친정의 재력을 배경으로 시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명절마다 두둑한 용돈을 쥐어주며 시어머니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시원한 냉면 먹고 싶은데 점심으로 해주실 수 있죠? 어휴, 그럼 당연히 되지. 작은 애야, 너 나가서 냉면 재료 좀 사 오너라. 그냥 파는 육수 말고 직접 만든 육수로 해달라시니 그렇게 준비하고. 시어머니는 형님의 변덕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만만한 저만 부려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저랑 남편이 힘들게 보쌈 삶고 밑반찬 만든 거 안 보이세요? 형님 변덕 하나 때문에 왜 저만 또 고생해야 하나요?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형님이 직접 해 드시거나 형님을 그렇게 아끼시는 어머님이 직접 다녀오세요. 남편과 시아버지께서도 제 편을 들어 시어머니와 형님을 나무랐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시숙마저 돈 많은 처가에 잘 보이기 위해 형님의 편만 들었죠.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명절, 저희가 음식 준비로 바쁜 와중에 뒤늦게 도착한 형님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나무라기는커녕 우리 공주님 힘들었지라며 엉덩이를 토닥여주더군요. 그 꼴을 보다 못한 저는 평소 어머니의 차별에 상처받았던 시누이의 손을 끌고 형님 옆에 똑같이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형님이 악이면 저희는 더 어린 악이 아닌가요? 저희도 힘들어서 이제 실례요. 황당해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시아버지는 통쾌하다는 듯 웃으시며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잘했다. 앞으로 우리 집 명절 음식은 전부 사서 하는 걸로 하자. 당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맨날 둘째 며느리랑 딸만 부려 먹지 않느냐. 그날 이후 시댁의 명절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주는 용돈마저 저희 아이들에게는 5,000원, 시조카에게는 5만 원을 주며 대놓고 차별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호통에도 시어머니의 뿌리 깊은 장남사랑과 물질만능주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고 제가 결혼한 지 6년 만에 두 분은 황혼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후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의 대부분은 평생 경제활동을 해온 시아버지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와 시누이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시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시어머니를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저희는 시아버지만을 찾아뵈었고 시숙 부부는 시어머니만 찾아뵈며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는 너희들 다 필요 없고 우리 상현이랑 큰며느리만 있으면 된다고 큰소리쳤죠.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4년 뒤 시어머니는 엉엉 울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이용만 하던 큰며느리와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합가를 제안했다가 벌레 보듯 하는 취급을 받고
연락마저 끊겼다고 했습니다. 돈 많은 처가만 챙기는 아들과 시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리던 며느리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죠. 외로운 처지가 되자 그제야 저희를 찾기 시작했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최소한의 도리는 했지만 예전처럼 살갑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뒤 시어머니는 저희 삼남매를 식당으로 불러내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인사해라. 나랑 재혼할 사람이다. 훤칠하고 멋진 외모의 남자와 재혼하겠다며 앞으로는 둘이서 유유자적 노후를 보낼 거라고 자랑했습니다. 저희는 황당했지만 어머니의 인생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시어머니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너 친정에서 2억만 좀 빌려다오. 내가 재혼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혼할 남자와 함께 살번듯한 아파트를 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긁어 모아도 2억이 모자라니 돈 많은 저희 친정에 손을 벌려달라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요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이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에게 상처만 주었던 그 이기심이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존중마저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죠.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을 차갑고 단호하게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기심과 그릇된 가치관이 어떻게 한 가족을 무너뜨리고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닌 서로를 향한 존중과 따뜻한 사랑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길. 오늘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일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께는 공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독히도 이기적인 시어머니를 두었던 이제는 40대가 된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방의 한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서울로 떠났지만 저는 정든 고향의 푸근함이 좋아 이곳에 남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지역은행에 입사해 지금까지 은행원으로서 제 삶을 꾸려나가고 있죠. 제가 입사하고 3년쯤 지났을 때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은행 일이 제법 적성에 맞나 보구나. 처음엔 힘들다고 투덜대더니 이젠 아무 말 없이 잘 다니네. 저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미소에 똑같이 미소로 답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며 완전 제 체질이에요. 제가 누구 딸인데요. 사업가이신 아버지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돈 계산하고 만지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제 말처럼 저희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 집이 유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7살이 되어서야 겨우 방 3칸짜리 전셋집으로 이사했지만 그전까지 저희 5 식구는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3남매를 키우시며 그 전세 보증금을 모으기 위해 정말 뼈가 닳도록 일하셨죠. 막내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는 작은 폐기물 처리 업체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업이라는 말이 근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훗날 아버지의 회상에 따르면 그것은 그야말로 극한의 중노동이었습니다. 무거운 폐기물을 직접 등에 지고 나르고 낡은 트럭을 운전하시던 아버지의 어깨와 허리에는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어머니는 뜨거운 물주머니를 제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죠. 하나야, 이거 아버지 허리에 좀 올려드리렴. 아까 올려드린 건 다 식었을 거야. 그 물주머니는 끙끙 앓는 아버지의 근육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던 우리 가족의 고마운 보물이었습니다. 삐끗한 아버지의 손목에는 차가운 얼음 주머니가 늘 둘러져 있었고요. 어느 날 밤 저는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당신 몸이 나만하질 않겠네. 정말 속상해.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아버지는 오히려 힘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애들이랑 당신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면 없던 힘도 절로 솟아나는 기분이야. 우리 정말 힘들었잖아. 사업 시작하고 몸은 더 고대졌어도 난 지금이 훨씬 좋아. 어린 마음에도 그 대화를 듣는데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자 어머니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회사 격리 업무를 맡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셨던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책을 펴놓고 공부하며 아버지를 돕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죠. 저와 동생들은 그런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자랐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방 국립대를, 동생들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여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8살, 지인의 소개로 만난 1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저는 시어머니라는 존재 때문에 처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무슨 사업? 네,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폐기물 업체? 그거 뭐, 용역 같은 일인가? 근데 그런 것도 사업이라고 하나? 사업이라는 말에 잠시 부풀었던 기대가 폐기물 업체라는 단어에 순식간에 꺼져버린 듯 시어머니의 표정은 눈에 띄게 시무룩해졌습니다. 그 묘하게 사람을 얕보는 듯한 표정은 제가 시댁을 나설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땀 흘려 정직하게 회사를 일군 저희 아버지를 그저 현장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사장 정도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그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남편이 옆에서 연신 사과하고 인자하신 시아버지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그날의 불편한 감정을 애써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견례까지 마친 후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알아볼 때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현이 형 결혼할 때 5천만 원 해줬으니 너희한테도 똑같이 그만큼 지원해주마.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뭘 또 5천을 해줘요? 절대 안 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숙이 결혼할 때는 5천만 원을 해주셨다는데 왜 제 남편에게는 안 된다는 말일까요?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아들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그 상황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시아버지와 저희가 보는 앞에서 계속해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상현이 결혼할 때, 동현이랑 막내딸 결혼할 때도 똑같이 5천씩 해주기로 약속했잖소.
상현이는 우리 집 장남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제사 다 지내줄 아들이니까 잘해줘도 되지만 다른 자식들한테까지 뭘 그렇게 다 퍼주려고 해요. 우리 노후는 어쩌고요? 손가락만 빨고 살 거예요. 애들 도와줘도 우리 노후 자금은 충분해. 이 사람 또 이러네. 왜 자꾸 상현이랑 다른 애들을 차별하는 거요? 하나 양 보기도 창피하지 않소.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고 저와 남편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제게 시댁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하나야.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솔직히 우리 어머니 원래부터 장남이 최고인 줄 아는 분이야. 아버지는 안 그러셨는데 유독 어머니만 형을 챙기셨어. 내 여동생은 여자애라면서 정말 막 대하셨고 아버지가 나랑 여동생 때문에 어머니랑 정말 많이 싸우셨어. 그래도 결혼 자금까지 이렇게 차별하실 줄은 몰랐네. 정말 미안해.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시댁의 분위기를 흐리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하수구를 뚫고 청소하는 배관일을 하시며 묵묵히 가족을 책임져 오셨지만 평생 일 한 번 안 해본 시어머니는 돈 관리는 자기가 해야 한다며 경제권을 꽉 쥐고 가정을 좌지우지하셨다고 합니다. 성품이 순하셨던 시아버지는 강한 시어머니를 이기지 못하셨고 자식들을 차별하는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지만 이미 시어머니 명의로 묶인 목돈 때문에 경제권을 되찾아오기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저는 결혼 후 시어머니 때문에 겪게 될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시어머니와는 달리 시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몰래 봉투 하나를 건네시며 500만 원을 쥐어주셨습니다. 미안하다, 하나야. 종현아. 이거라도 받아서 가전제품이라도 몇 개 장만하는데 보태거라.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종현이 정말 착한 아이다. 그건 이 아비가 보증한다. 그러니 종현이 엄마 일로 우리 아들을 나쁘게 보지 말아주렴. 내가 우리 집에 식구로만 와준다면 내가 정말 잘해주마. 돈의 액수보다 그 안에 담긴 아들에 대한 시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져 제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각자 모은 돈에 시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서 선뜻 집값의 절반을 보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출은 무슨 대출이야. 너희들 잘 살라고 아빠랑 엄마가 평생 뼈 빠지게 돈 번 건데. 아니에요. 아빠. 저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자 나가는 거 다 손해다. 손해.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잘 받아야 나중에 내 동생들도 우리한테 편하게 도움을 받지. 박서방, 걱정 말고 집 구해. 알겠지? 저희는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동생들 이야기까지 꺼내시는 부모님의 마음에 결국 감사히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계속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결혼 후에도 시아버지는 제게 자주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가, 잘 지내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라. 이 시애비가 네 시어미 몰래 다 해줄 테니 혹시 하수구라도 막히면 꼭 나한테 전화해야 한다.
변기 막혔다고 종현이한테 민망해하지 말고. 알았지? 아버님, 제가 어떻게 아버님께 그런 부탁을 드려요. 며느리가 변기 막히게 했다고 그거 뚫어주러 오겠다는 시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늘 감사했고 저희는 농담도 주고받는 다정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집값을 보태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을 다시 보는 듯했습니다. 폐기물 업체라며 무시하던 태도를 바꿔 저희 아버지 소유의 회사 건물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한동안 제게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내 손가락 좀 봐라. 어딘가 허전하지 않니? 여기 다이아 반지 하나 딱 끼워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니? 아가, 이번 내 생일 때 용돈 얼마 줄 거니? 한 200만 원은 줘야지. 제가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다시 180도 돌변했습니다. 친한 척 해봤자 얻을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넌 손이 그렇게 느려 터졌니? 아직도 설거지를 하고 있어? 물세 많이 나오게. 어머님, 저희 부모님 저 곱게만 키우지 않으셨고 저 100원 한 장도 함부로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하실 수 있으면 어머님이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어른이라 처음에는 참았지만 부당한 대우를 계속 참을 수만은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께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더 못마땅하게 여기셨죠. 반면 시어머니는 큰며느리인 형님에게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형님의 친정은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유한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형님은 그런 친정의 재력을 배경으로 시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명절마다 두둑한 용돈을 쥐어주며 시어머니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시원한 냉면 먹고 싶은데 점심으로 해주실 수 있죠? 어휴, 그럼 당연히 되지. 작은 애야, 너 나가서 냉면 재료 좀 사오너라. 그냥 파는 육수 말고 직접 만든 육수로 해달라시니 그렇게 준비하고. 시어머니는 형님의 변덕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만만한 저만 부려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저랑 남편이 힘들게 보쌈 삶고 밑반찬 만든 거 안 보이세요? 형님 변덕 하나 때문에 왜 저만 또 고생해야 하나요?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형님이 직접 해 드시거나 형님을 그렇게 아끼시는 어머님이 직접 다녀오세요. 남편과 시아버지께서도 제 편을 들어 시어머니와 형님을 나무랐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시숙마저 돈 많은 처가에 잘 보이기 위해 형님의 편만 들었죠.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명절, 저희가 음식 준비로 바쁜 와중에 뒤늦게 도착한 형님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나무라기는커녕 우리 공주님 힘들었지라며 엉덩이를 토닥여주더군요. 그 꼴을 보다 못한 저는 평소 어머니의 차별에 상처받았던 시누이의 손을 끌고 형님 옆에 똑같이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형님이 아기면 저희는 더 어린 아기 아닌가요? 저희도 힘들어서 이제 실례요. 황당해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시아버지는 통쾌하다는 듯 웃으시며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잘했다. 앞으로 우리 집 명절 음식은 전부 사서 하는 걸로 하자. 당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맨날 둘째 며느리랑 딸만 부려 먹지 않느냐. 그날 이후 시댁의 명절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주는 용돈마저 저희 아이들에게는 5,000원, 시조카에게는 5만 원을 주며 대놓고 차별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호통에도 시어머니의 뿌리 깊은 장남사랑과 물질만능주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고 제가 결혼한 지 6년 만에 두 분은 황혼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후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의 대부분은 평생 경제활동을 해온 시아버지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